모양도 유전자 이상이긴 한데 유전자 대규모 이상이지. 근데 유전자 하나 정도의 차이로도 병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도 있다. 겉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겉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어. 사실은 알 수 있어. 왜냐면 패턴이 다르다. 이게 뭐 생긴 모양이 보면은 어떤 특정 유전물, 어떤 특정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으면 좀 진하고 좀 덜 진하고 약간 이렇게 줄무늬가 생겨 있어. 이런 식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패턴이 달라진다. 내가 여기 뭐 여기나 어떤 굳이 따지면 색깔이 다르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면 살짝 그림자 같은 게 다를 수가 있어. 잘못 그려지면 이렇게 나타나고 이 무늬가 A, B, C, D 무늬가 있고 안 써져 A, B, C, D 무늬가 있는데 A, C, B, D 무늬면 현미경으로도 좀 고선명 현미경이면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티가 나지. 근데 여기 있는 유전자 이상은 여기 있는 패턴 한두 개의 분자가 다르기 때문에 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힘들어. 그래서 그런 걸 유전자 이상 현미경이라고 한다. 여기 기준으로 예시하면 길이도 똑같아. 여기 있는 AT가 위아래가 뒤집혀가지고 TA가 돼버리면 유전자 서열 하나가 아예 딴 걸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 잘못 복제가 돼서 이빨이 뒤집히면.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생겨야 되는 적혈구가 단백질 구조가 접힐 때가 안 접히고 딴 데가 접히고 뭐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안 돼. 여기 있는 헤모글로빈 입자에 그 적혈구 안에 있는 특정 분자 구조 이름을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헤모글로빈의 결합력이 바뀌어. 생긴 게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 때문에 얘는 잘 뭉치고 얘는 덜 뭉치고 덜 뭉치니까 부형, 잘 뭉치니까 찌그러진다. 그럼 적혈구가 찌그러지니까 정상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돼. 크기가 작아져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빈혈이 와. 피가 빈혈이 아니지. 증상이 빈혈이지. 근데 증상이 빈혈이면 병 이름도 빈혈이지. 산소 공급을 제대로 안 해야 못 하다 보니까 항상 어지러워. 그래서 이런 남모양 적혈구 병이 생성되는 이유는 단순히 유전자, 그 염색체 특정 유전자의 패턴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 그래서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염색체 이상 병은 태어날 때부터 티가 나고 다운증후군 같이 그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유전자 이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외선이나 뭐 방사선 같은 거를 잘못 맞으면 그 특정 부분에 있는 세포의 유전 패턴이 바뀌잖아. 그럼 특정 부위에서 그런 병이 발현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적혈구 같은 건 골수에서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어쩌다 골수 특정 피를 만드는 세포 일부가 오류가 일어난다면 피가 전부 다 그 남모양은 아니겠지만 뭐 10% 5%가 남모양 적혈구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전자 변형 그 유전병이 훨씬 더 많지 실제로는. 그래서 뭐 그런 병들이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뭐 이걸 외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뭐 남모양 적혈구 병은 알아서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페닐케톤류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전자 정보 중에 일부 정보는 그러니까 기본 아미노산은 20개야. 근데 기본 아미노산 20개를 재조립해가지고 특정 모양의 아미노산으로 만든 다음에 조립을 하는 거야. 레고로 생각하면 레고는 생긴 모양이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이잖아. 근데 집 지붕 같은 걸 만들고 싶으면 끝 모양을 조금 자르거나 해야 돼. 그러니까 아미노산 변형 효소 같은 애들이 있어. 그래서 기본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페닐알라닌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페닐알라닌을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 분해하는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닐알라닌을 뭐 알라닌으로 바꿔. 예를 들어 여기 써 있구나.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바꿔야 되는데 타이로신으로 못 바꾸면 내가 필요한 위치에 타이로신이 갖다 붙는 게 아니고 페닐알라닌이 붙는데 또 페닐알라닌이라는 얘의 특징이 얘가 축적되면 그 무슨 평형이 깨져가지고 다른 물질로 바뀌어. 페닐케톤이라는 물질로 또 바뀌어. 페닐케톤이라는 물질로 바꾸면 그게 신경세포에 쌓여. 그래서 뇌신호가 잘못 전달돼. 그래가지고 또 얘도 상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손상된다는 얘기도 이것도 지능 이상이 오는 얘기지. 지능 이상이 오가지고 뭐 오래 못 살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그래서 얘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것도 유전병이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페닐알레닌 분해 요소가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부모가 약을 먹여야 돼. 약을 먹이면 그 약이 페닐알레닌을 타이로신을 분해해줘. 근데 또 희한하게 타이로신은 어릴 때 세포 분열할 때 필요한 단백질이야. 그래서 한 3, 4살까지만 이 약을 먹이면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또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런 병의 진행을 느낄 수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낭포성 섬유증 막 이래가지고 주머니 낭포 물집이란 뜻이다. 내 세포에 단백질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 인력이 단백질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쫀쫀해야지 내가 탄탄한 피부가 되는 거거든. 그 흐물흐물 흘러내리는 거야.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물집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점액 같은 게 끈적끈적한 게 생기면서 흘러내려. 그러니까 진물이 막 흘러내린다 생각하면 돼. 화상 입은 것처럼. 그래서 그런 병이 있는데 일반적인 피부는 튼튼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점액 점성을 조절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상태 안 좋긴 하지만 특히나 폐에 안 좋지. 코, 폐 이런 데 생기는 점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염증이 유발됩니다. 청산 아무렇지도 않고 건조한 날씨인데 계속 가래침이 생기는 거야. 날때 그러니까 얘는 알러지성 비염 수준이 아닌 거지. 항상 감기 가장 맥스인 상태인 환자가 있어. 계속 점액이 분비돼가지고 점액 분비돼서 코가 막히거나 하면은 코 막힌 거에 따라서 제대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에 염증이 유발되고, 근데 숨 쉬는 것도 그렇지만 내장 기관에 있는 점액도 제대로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돼. 증상은 알 필요 없고 이런 병들도 유전병이다. 알비노층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있는데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없어. 그러니까 색소를 못 만들면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지. 그래서 흑인이라고 할지라도 피부는 하얀색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고, 헌팅턴 무도병이라 그래가지고 유전자 신경전달,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형성이 뭔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신경세포,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계속 경련이 일어나. 그러니까 중풍 걸린 사람들 이렇게 움직이시는 할아버지들 있잖아. 가끔가다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이런. 틱이 틱이랑 다르지. 그러니까 눈꺼풀이 떨리면 틱이냐? 가끔가다 이렇게 눈꺼풀 떨릴 때 있잖아. 예를 들면 얘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떨리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어릴 때는 발현이 안 돼 있는 거야. 20대 넘어가면서부터 눈꺼풀이 떨리는 수준이 아니고 관절이 떨리는 거야. 얘는. 이게 이렇게 떨리는 거야. 이러지 막 이렇게 진짜 무슨 이렇게 떠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걸 비아냥거린 거야. 근데 걔가 하필이면 헌팅턴이었어. 헌팅턴이 춤추네? 지랄하네 저거? 막 이런 속에서 이름 헌팅턴 부르고 이름이 안 좋죠. 상태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안 좋은 게 꼭 근육에만 작용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전체적으로 이상하니까 지적장애도 나타나요. 헌팅턴 무도병의 특징은 우선병이라는 거야. 웬만하면 병은 열성이잖아. 병이 열성인 이유는 우성이면 죽으니까 이거 아닌가? 숨어 있어서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해야 안 나타난 누군가가 보인자가 돼가지고 퍼뜨릴 수 있으면 병인 사람이 계속 꾸준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있는 사람이 헌팅턴 무조건 우성으로 발현되면 다 무도병이 있어가지고 자식 못 낳고 다 죽으면은 병이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이 병은 특징이 있어. 그래서 보통 병들은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그 특징이 계속 발현되는데 얘는 신경이 한 3, 40살부터 퇴화될 때부터 가속화되면서 퇴화되는 병이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에 발병이 돼. 옛날 사람 기준. 요새는 뭐 40살, 30살 때 결혼하지만 옛날에 20살 때 결혼했는데 30살 돼서 병이 생기니까 자식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병이라고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요새는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육모막이라 그래가지고 태반을 형성하는 초기 막 같은 게 있어. 하여튼 그냥 자궁 안에 있는 특정 세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 육모막이 태아의 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 육모막 안에서 태아가 자라는 거기 때문에 육모막 세포를 뜯어내면 그러니까 육모막을 안에다가 주사기를 꽂아야 좀 위험하다. 저 터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진짜 상처 나는 경우 있어. 가능거나 유산될 수도 있어. 재수 없으면.
대학병원 같은 데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요새는 다 하는 시술이긴 한데 옛날에는 좀 그랬대. 어쨌든 저희 육모막 안으로 집어넣어서 세포 특정 세포를 검사하면 태아 세포가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아도 이렇게 분열하는 태아 자체도 피부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때가 생기는 것처럼 약간 그 사이 안에서도 재생이 되거든, 피부가. 그래서 피부 세포 일부가 탈락된 걸 뜯어내면 거기 태아 세포니까 조사를 하면은 태아 세포 안에 있는 뭐 DNA 같은 거 검사해가지고 얘가 유전자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양수 검사하지 육모막 검사를 하지는 않는데 육모막 검사를 할 정도면 이게 이렇게 그냥 뭐 8주, 10주면 육모막, 뭐 14주면 양수검사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징후가 있어. 육모막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징후, 뭐 특정 세포 농도가 올라간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그러니까 다운증후군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은 태아를 초음파를 찍었는데 다운증후군이 제대로 뇌 신경이나 심장 근육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태아의 모양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가 신경이나 심장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얘한테 도움을 주려고 태반이 과도하게 발달해. 희한하게도. 그래서 태아의 그 지름을 측정해요. 태반의 지름을. 그래서 태반의 지름이 1cm가 넘어가면 과잉 활성화돼 있네. 얘는 아직 크기가 손가락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태반이 이만큼 발달해 있는 거야. 얘가 왜 이러지? 빨리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과잉 활성화돼 있고 태반이 왜 이렇게 활성화돼 있지? 얘는 기형인가? 그러면 기형 검사를 해야 되니까 산모한테 허락을 받아. 육모막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웬만하면 한다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다. 뭐 하여튼 양수 측정해가지고 DNA나 염색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했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 있는 삼각인 문제, 유제, 기본 문제.